이걸 왜 사는 건지라는 그런 이전까지 안 했던 고민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회장님께서도 지금 아드님이 세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사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셨는지. 내가 그걸 현명하게 넘겼더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전에 어느 강연을 봤는데 연세가 조금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물어볼까? 왜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크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식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엉뚱한 사람한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되게 자녀들을 잘 키운 다른 사람이죠. 네, 여기 있구나. 이거 네, 저희 용인 지혜숲 정수진 소장님 질문인데 너무 길잖아요. 네, 줄여주세요. 두 줄. 자기 질문 다시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야단칠 문제 중에 하나야. 이참에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다니면 질문을 이렇게들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글로 적을 때 한두 문장으로 이게 이해되게 써줘야 돼. 이거 능력이 꼭 필요해요. 내가 이 질문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거를 글을 쓰거나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면 줄여줘야 돼. 길으면 좋은 줄 아는데 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짧아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뭐냐면 가장 짧은 시예요. 이게 쓰기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영문을 먹고서 온몸이 붉었다. 영문이라는 것도 연애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체통이라는 시거든요. 그럼 이걸 표현하는 거, 이거를 내가 연애편지를 받았는데 막 가슴이 흥분해갖고 쭉 쓰면 이거 한 페이지도 쓰는 얘기인데 시인은 이걸 한 줄로 드립니다. 이 능력을 아까 글 공부 내가 작가 글 쓰는 거 연습하듯이 이거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이 서로 이해되는 질문이 되고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들이 이렇게 하면 질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령 그래서 이 질문하면 누구죠? 이 질문을 소문으로 한번 줄여봐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사교육을 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어요.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랑 비즈니스가 결합되어 있는 게 많은데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갈등이 일을 때가 많아요. 네. 다음에 줄여갖고 다시 오시면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재밌잖아요. 자, 의사 표현이 사실은 나는 학문 중에서 수학을 되게 뒤늦게 수학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면 각각의 단어와 각각의 용어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떤 형태로 딱 약속이 딱 돼 있다면 명확하게. 그래서 약속된 상태에서 정의를 내리는 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얘기할 때는 저 말을 이 말인지가 서로 의미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어디 슈퍼마켓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전도하는 여자분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은혜 받으셨어요? 이러면 어제 쿠폰 주나? 내가 은혜라는 말은 알아들어요. 한국말의 은혜가 뭔지는 알잖아요. 영어로 번역해서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럼 저 사람이 쓰는 은혜라는 말은 내가 이해하는 은혜하고 다른 말일 것 같아요. 느낌상. 다른 말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언어 체계에서는 이런 오차가 나온다고. 또 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범위가 넓어지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과, 즉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사실은 전달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달을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하려면 이런 걸 자꾸 줄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배워야지 능숙하게 사회생활이 유지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내가 그래서 실수한다는 그런 문제예요.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가능하면 그거 줄이고 줄여보면 또 줄여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 200자 내에서 쓰게 하는 거 뭐지? 독후가? 아니, 그 SNS 중에 트윗은 해보면 쭉 쓰다 보면 200자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 줄여보면 결국 그 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해 보면 돼요. 네. 네. 그런 거 길면 큰일 난대. 아, 요거는 지금 네.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네. 남편이 그릇은 자기보다 큰데 돈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네. 남한테 퍼주고 다니는 건가요? 근데 부부는 같은 재정 가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게 격차가 심하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우리 애만 듣게요. 애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우리는 부부가 돈을 대할 태도가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오죽하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아이한테 재혼하더라도 남자하고 몸은 섞어도 돈은 섞지 말라고 했어요. 가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은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춰가야 돼요. 소비 수준. 그렇게 해야지 돈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둘이 가치 기준이 같으면 둘 다 행복한데, 안 그러면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더 행복하겠지만 서로 다 불행하고. 사업은 이거 아니요, 나는 도움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배우자를 어떻게 용기를 주느냐가 질문이거든요. 배우자가 나한테 용기를 줬지. 저희 와이프한테 이걸 가끔 이런 질문을 누가 하거나 물어보면 저희 와이프 말은 뭐 내가 말려도 어차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려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게 범죄야? 저 사람은 어차피 말려도 할 사람이라면 지지하는 게 낫겠지.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아직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버는 거 다 뺏기잖아. 남편에 대한 자진 실패로 재성공이 경단하는 것이고 남편이 글쎄 몇 번 실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패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지원하시셔도 괜찮아요.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겠죠. 못 배우는 거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업은 계속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다가 실패했으면 다른 방법을 또 해보고 실패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실패한 거를 익숙해지면서 다 막아지면 결국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실패를 계속한다, 동일한 번식이 계속 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사업할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럼 뭐 이혼해야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여기 때 왜 사업 얘기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한테 저는 무엇이든지 실패한 사람은 이게 사업이 비단 사업이 아니라 뭐든지 연애든 뭐든 사업 뭐든지 실패한 사람은 무조건 운동하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디에 상처를 받거나 힘이 들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걷고 운동하고 뛰고 운동으로 몸을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냥 얄팍한 지혜는 내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고 일정하게 먹고 잠자리를 일정하게 들고 일정하게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바뀝니다. 그럼 시각이 올바라지고 또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전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서 술 먹고 다니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이거를 내가 좌절한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탕진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다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그 계기 자체가 운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운동하라고 권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걷고 걷다 보면 다리 힘 생기면 뛰기도 하고 남자들은 내가 팔굽혀펴기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장학교에서도 막 팔굽혀펴기 시켜요. 잘하는 사람 막 상도 주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가슴이 든든하면 또 사업해요. 또 욕심나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내가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운동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의 욕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다른 건 다 해야 돼요. 배우나 원장님. 네. 한 문장을 해봐요. 한 문장을 해봐요. 네. 저 질문 말고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데. 두 번째 질문도 올라와 있나요? 저 지금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딴 질문 하고 싶어도 아니요. 두 개를 드렸는데 하나만 갔는지 두 번째 질문이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네. 네, 원하시는 질문. 2달 전에 직원 1명을 채용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1명이 더 나오고 2달 후에 또 1명이 나와요. 저는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11개국 3,878개의 매장에서 3,000여 명의 8,000 명의 그 분을 이렇게 직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위임의 기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직원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다 알까요? 혹은 관리할까요? 한마디요. 내가 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나하고 직접 업무상 일을 하는 사람은 10명 돼요. 그러니까 내 직계 회사의 사장들, 그 다음에 감사, 비사 2명, 한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그게 다예요. 그럼 1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인간, 보통 구조, 사회 구조 안에서 한 인간이 위계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여력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1명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1명, 2명 있을 때보다 10명이 있으면 쉬울 것 같지만 10명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직책도 있고 막 다 있긴 한데 어차피 내가 다시 확인해줘요. 그게 극단치예요. 처음에 직원 한두 명 들어오면 저 사람 하나만 들어오면 좋겠다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쟤만 없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데리고 10명까지 간단 말이에요. 10명까지 가고 나면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가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10명이 20명 되고 30명 되면 그때는 또 쉬워져요. 오히려 쉬워져요. 그때는 조직이 일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완성됐기 때문에 결국 직원도 늘어나고 회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거죠. 처음에 한두 명 때부터 점점 힘들어지다가 10명. 앞으로 그러니까 10명 될 때 얼마나 더 고생할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10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는. 근데 저는 그걸 한 7명 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회계사, 변호사들이 끼워줘야 되고 저는 또 투자 자문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30명도 안 돼요. 내 개인 전화번호. 우리 아버지도 몰라.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 전화번호 알면 맨날 전화하거든. 그러면 그거 왜 그만한 숫자로 하냐면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직원들은 거의 모르고 내가 매장에 방문하면 어쩌면 회사 매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는 모르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회사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다고 더 되게 복잡하고 여러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설명할게요. 앞으로 생겨질 여러분들의 회사의 모습을 내가 그려줄게. 그래서 들으면 공포심이 일어날 수 있고. 회사라는 거는 처음에 직원 2-3명이 생기고 10명이 되면 극한치가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0명, 30명이 되면 그 극한치가 넘어가요. 근데 20명, 30명이 됐을 때 일어나는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든 회사가 다 겪는 일이에요. 개국공신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개국공신의 반란을 제압하지 못하면 회사는 쪼개지거나 망해요. 근데 이 개국공신은 누구냐면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친했던 사람들. 최측근 혹은 가장 친한 친구로 데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국공신. 아니면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사람. 뭐 학원 하는데 시아버지한테 버스 운전 시켰는데 제일 말썽인 거예요. 개국 못해. 그러니까 개국공신의 반란을 20명, 30명 때 회사가 약간 성장해서 성장 태도가 이제 완성이 돼. 대형 회사가 되기 전에 모습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더 커져서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상장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금융조직가 일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금융지식이 내가 완벽하게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경영의 문제가 아니야. 즉 회사가 아주 커지면 매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장부 관리에서 돈을 벌어요. 즉 이 회사의 신용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금액이 돈이 아니라 신용도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회사의 성장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해야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원이 10명 이하인 분들은 10명 될 때가 제일 힘든다는 걸 이해하고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다음에 이걸 넘어서면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20-30명 되면은 개국공신의 반란을 이뤄야 되니까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무법이라든지 남자친구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한테 운전을 시키지 마. 내가 이 직원을 해고했는데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같이. 자, 다른 질문 하시죠. 핵정원장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 그게 이제 사업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보통 그냥 생활에서 내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학교 성적이 낮아서 혼났을 때 외에는 딱히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의외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패 자체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나무라고 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패자라는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어요. 저는 KBS 방송에서 한번 그 성석자라는 그 피자 가게로 되게 크게 성공했다가 실패한 양반인데 이 양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이도 여전히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성공자지. 실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지 실패자는 아니지. 그래서 저도 실패를 하긴 했지만 실패자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용어 자체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누가 실패하더라도 그거는 실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실제 법적으로 회사가 폐쇄되고 성공하고 이런 과정을 그래서 내가 몇 번 실패 경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7번 했다는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써서 가는데 이게 골짜기 가는 건 똑같거든. 내가 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건 그건 구름이지. 여기 개마권이 지금 아니잖아요. 성공자인데 주식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가는 주식들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을 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깊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 더 높은 거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번만 성공한 거야 내가. 지금 나는 실패 경험자예요. 실패를 되게 잘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잘한 게 아니라 성공을 딱 한 번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실패가 여기에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실패하더라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패배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과정에서 실패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배우면 더 커지는 거예요. 성공자에 가깝다고 봐야죠. 해수영 원장님. 이건 질문이 그래도 짧네요. 말씀해 질문 말고. 그냥 봐도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해 아파트 한 집값에 영향을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좋은 점은 뭐였고 어땠나요? 제가 여행을 이제 우리 결혼 30주년에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여행은 포시즌이라는 회사가 그 호텔 체인인데 거기서 이제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고급 여행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8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서 방에 있습니다. 네, 폴리스 호텔에서. 이랬어요? 네. 800만 원씩 3천만 원짜리 방. 와. 네. 왜 그런 호사를 한번 해봤냐면 사실은 내가 돈이 많아.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만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원래 항상 누가 따라다녔거든. 이참에는
오래된 여자인데도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봤는데 인상적인 여행이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행이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걸 봐도. 근데 나는 여전히 사업가라서 그게 사업적으로 보여요. 그게 하나 이제 단점이긴 한데 정말 좋은 여행을 보냈거든요. 자기 배우자하고 30분 동안 여행할 정도로 친한 사람도 있어요. 애인도 아닌데. 우리 그러니까 여행 끝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되게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게 막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기업체 사장이에요. 뭐 상장회사 사장도 있고 유명한 법률회사의 대표, 뭐 은퇴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멕시코의 목축업자, 뭐 소가 5천 마리나 5만 마리 이런 분도 있었고 또 대만 쪽에서는 한국으로 말하면 뭐 SM 같이 이렇게 이수만 씨처럼 음악계를 주도하는 젊은 청년들 사업가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어요. 남미 브라질에서는 무슨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나라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갔는데 이게 이제 한국 패키지하고 다른 점인데 아무래도 돈이 그렇게 비싸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특이했던 거는 보통 예를 들면 관광객을 내가 손님들을 데리고 관광 가이드가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짐 검사 아니까 여권 검사하는 데를 뭐라고 해요? 심사수석할 때, 입국 심사할 때 다들 모이라고 해서 하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이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리무진 차를 타고 나갈 때까지 한 80여 명 정도를 고용했더라고요. 그래서 8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피켓을 들고 그 공항 전체를 입국장부터 쫙 줄을 세워서 밖까지 놨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모이는 과정을 없애려고. 우르르 모여서 누구 왔어요, 내렸어요 이걸 확인을 안 하려고 그 단순한 과정 하나 없애려고 80명을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80명 사라지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 사서. 즉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이 모여서 우쭐우쭐 단체 관광객의 모습을 안 나타내는 식으로 다 여행이 진행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이 다 따라주고 도와주고 그 자체 줄 서는 라인 자체도 없어요. 공항 내려가면 바로 차를 보통 우리는 그럼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해서 호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30-40명 갔으니까 버스 많아야 2대 큰 거. 안 그러면 한 대 타고 우리 갈 거라고요. 근데 버스 리무진이 수도 없이 와. 왜냐면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는 사람. 오는 대로 다 태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요리사, 뭐 승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 한 채를 큰 비행기를 빌려서 그걸 다 뜯어내고 다 침대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40명밖에 못하고 4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포도주를 우리가 나는 포도주 한 병도 안 먹었는데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300불이 넘는 포도주를 뭐 800병을 먹었어요. 특이한 여행이었어요. 들고 나는 공항도 우리가 들고 나는 걸 모를 정도로 대부분 프라이빗 터미널을 쓰고 검사나 이 정도는 다 약식이 돼 있어서 이미 호텔에 가면 짐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 그렇게 하는 여행도 있더라. 그 호텔에 가면 호텔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포스린 호텔에 식당들이 거기 되게 많고 잘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유명 식당. 어디 가든 그냥 포스린에 있는 호텔은 얼마를 먹던 그러니까 그 뷔페 이런 게 없고 뭐 따로 음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 있는 도시의 어떤 음식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 다 계산하고 뭐 계산하는 거죠. 사실은 단체역이지만 사실은 개인역이죠. 이 개인들이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비행기만 같이 탄 꼴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남편이랑 가세요. 우리끼리 한번 만든다. 네. 저쪽 뒤에서 안 들려서 제가 읽을게요. 4천억 부자시잖아요. 한 줄로 제가 빨리 줄일게요. 후딱 읽고. 자,
네, 그 돈이 꼭 있어야지 누리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아니어도 지금 인간으로서 꼭 누리면 좋은 게 뭔지. 네. 그러니까 제 수준 정도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려면 4천원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되게 낮게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실생활에서는 저희 아버님보다 내가 돈 덜 쓸 거예요. 나는 생활비로 쓰는 거는 거의 별로 쓸 데도 없고 부채가 일단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집이 되게 여러 채 있는데 뭐 그게 유일한 사실인 것 같아요. 도시에 집이 대부분 큰 도시의 집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동할 때 집 하나 백팩 하나 메고 가는 정도의 호사? 그렇지만 나머지는 내로도 삶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현실에서도 내가 책에서 가르치지만 쿼터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버는 소비 수준, 내가 버는 돈에 지금 나와 같은 경제 위치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 수준에서 삶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10만 불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2만 5천 불 받는 사람처럼 살고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25만 불 버는 사람처럼 살고 1000만 불 벌면 250만 불 버는 사람처럼 사는 삶.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패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과욕이라든지 이런 보여주기 위한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지출 이걸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저는 버틸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을 이미 끝내놓고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삶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한참 내려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나 정도의 삶을 산다 그러면 나보다 4분의 1만 벌어도 나랑 똑같이 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4분의 1도 지금 너무 많은 거라서 여러분들 사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집은 좀 클 편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집이 좀 크고 집이 대도시에 이렇게 하나씩 있긴 한데 같은 거는 뭐냐면 저도 와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가볼 수 있어요? 여자분들. 네. 예전에는 가끔씩 오게 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규정이 버스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버스가 한 두세 번 왔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핑계 대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개인끼리 오는 거예요. 몇씩. 그래서 1월달부터 일주일에 한 명씩 한 팀씩 오길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집 접근 안 되고 농장은 어쩌면 가능한데 농장은 지금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나야 뭐 내 자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 맨날 사람들 와서. 맞아요.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자꾸 일어나서 스노우복스 출구 전략이 있으시죠? 아니 이 사람이 뭐야? 왜 사람이 그래요. 네. 그리고 질문이 좀 명확해서 일단 출구 전략이란 말을 가르칠게요. 네.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꼭 들어야 돼. 머릿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준비가 이 용어를 이해 못하거나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돌연 자기 사업체를 날리거나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출구 전략이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매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업이 내가 얼마큼 건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이 사업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어쩌면 이 빠른 것 때문에 거꾸로 더 느려질 수 있어. 그럼 나는 나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매각이라는 출구 전략이에요. 이게 제일 흔히 쓰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될 정도로 회사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펀드에 팔든지 아니면 상장을 시키는 방법도 출구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매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브랜드를 키워서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고 평생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매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내 사업 모델이 속하나를 보고 내가 내 기준에 내 행동 반경이 어디에 맞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매각한 사람은 또 이제 또 다른 걸 살 계획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스노박스 자체도 저희는 스노박스 이름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3개고 내가 달리 투자했냐고 그렇게 브랜드로 여기에 알려질 필요가 없는 리테일 업종이 아닌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스노박스는
같은 이름을 쓰는 같은 브랜드의 전혀 다른 세 개의 아이디어이거든요. 하나는 출판이고 하나는 꽃집이고 하나는 도시락 매장이에요. 각기 출구 전략이 다 틀려요. 출판사는 출구 전략을 짤 필요가 없는 업종이죠. 그건 어차피 돈을 벌려고 막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되게 돈 제대로 벌면서 좋은 책을 내면서 평생 가도 괜찮은 회사. 이게 목적이니까 출구 전략이 이미 짜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락에서는 이거는 출구 전략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를 아직도 예측이 안 돼. 저희 업종이 아직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분석이 안 돼서 지금은 출구 전략이 안 짜지고 꽃집은 지금 테스팅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장이 11개쯤 됐는데 이미 벌써 한국에서는 1등이에요 이게. 리테일 파는 가게 중에서. 그리고 아직도 시장성이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웬만한 데다 매장을 차려도 지금 구조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섰어요. 진짜로 300개를 열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장 모델이에요. 개인들한테 못 팔아요. 이제 상장을 시켜야겠죠. 아마 매장이 한 15개, 20개까지가 늘어나면 연간 100억이 넘어갈 테니까 100억 넘어가면 한국에서 상장시킬 수 있어요. 그럼 상장해서 이제 상장 자본 가지고 증자한 걸로 매장을 뭐 계약수를 늘려줘요. 조금만 더 가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출구 전략. 단지 이제 꽃집은 아직 경쟁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 조금 아쉬운 건데 적당한 경쟁자가 저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업계를 늘려줘야 돼요.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저희 모델을 보고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개인들이 덤비기엔 되게 힘든 모델이에요. 저희가. 꽃집을 한다는 게 완전 24시간 생노동이에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이거 거짓말. 손이 엄청 엄합니다. 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3시에 경매 갔다 와서 꽃 사러 갔다 와야 되지. 그거 정리해서 9시에 문 열어야 되지. 그거 끝나고 나면 잠시 자고 또 새벽에 또 물건 사러 가야 되고 변동도 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누굴 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구조 안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꽃 가격이 우리처럼 경매 가서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경매에서 받은 중개인, 도매상, 낙가마 이렇게 쭉 몇 가지를 합쳐서 중간에 보급책도 있거든요. 이런 걸 거쳐갖고 뭐 6개, 최소 6개 단계를 넘어가니까 2,000원짜리 꽃이 막 여기 가면 막 10,000원, 20,000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집도 이익도 없어. 생각보다.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꽃집 모델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에서 꽃을 접하는 즉 선물용 꽃이 아니라 개인 소비 시장으로 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는데 왜 개인이 하면 힘들까? 그 꽃의 보유량이 우리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유할 능력들이 개인이 없어요. 그걸 버텨가면서 꽃이 안 팔려도 계속 보유를 해서 손님하고 내 가게의 손님 비율이 맞을 때까지 지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꽃을 사갖고 일주일만 그 2, 3일도 못 파는 걸 갖다가 이번 주에 샀는데 안 팔리고 또 다음 주에 사놓고 또 안 팔리고 그럼 얼마나 버티냐. 우리야 뭐 한 달, 2달도 버티고 뭐 몇 달도 버틸 수 있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또 비싼데 얻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만약에 투자한다면 꽃집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꽃집 차리는 꽃집인데 이거 뭐 몇 억 갖고 어떻게 하냐고. 더군다나 몇 억 있는 사람은 왜 꽃집 하겠다고 만들겠어요. 되게 뭐가 완발란스한 작업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사업에서는 나는 보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는 안 돼 하고 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업하는 제자들 중에 이거 혹시 정화가 보면 이거 여기다 내인 그 이정환? 무슨 정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생선 유통을 하겠다고 지금 노정화 생선 유통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옛날에 스튜어디스까지 하던 사람이 그 생선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여자가 생선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뭐 과일만 해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거 막 말린 생선에 냄새나고 막 생물 돌아다니는 그 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개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주변에서 정말 별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생물인데 되냐, 뭐 산지가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다 문제점이잖아. 문제점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개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노정화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아마 그 능력이 한계 끝까지 가서 해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면 물류시장에 생선시장에 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도 안 해봤는데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의견이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뭘 어떠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돼 그러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안 된다는 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꼬치밭 때도 도시락 할 때도 안 된다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자칭. 근데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저는 즐거워요. 아 그래서 너희들이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뿌려줍니다. 다음에 스낵복스 저희가 도시락을 가끔 시켜 먹는데 혹시 일회용품 대체하실 것들을 찾고 계신지. 자, 이런 압력들이 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업계는 이거를 전체 변화가는 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되게 정책 혹은 사회 문화와 실제 효용 가치가 이렇게 격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나무로 다 빨대를 바꾸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를 전혀 안 쓰고 다 종이 봉투를 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숫자를 놓고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수많은 나무가 베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플라스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양의 어느 산지는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구라는 거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로 인지를 하면 여기에 무언가 부스러기 때문에 내 팔을 깎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문제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회 환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금 급격하게 팔을 잘라면서까지 없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부딪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팔을 자르지 않고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스러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념들이 드는데 우리는 왜 이 도시락이 뚜껑 갖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거를 친환경적인 재료로 바꾸는 것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가격에 상당히 많은 분에 영향을 줘요. 이거는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게 참 사소한 것 같아서. 그럼 이거를 다 일부 업체에 강요를 하다시피 하면 회사의 존재 가치를 손실할 정도로 위험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기고라도 할 수 있는 회사는 뭐냐면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해서 손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더 돈을 넣더라도 살 수 있는 회사들 일부만 해당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미묘한 아직까지의 게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할 게 되게 많아요. 이걸 생산하는 사람이 현재 일반 플라스틱 가격 정도까지 생산 가격 단가가 내려와야 돼요. 소비자들은 그 압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런 회사들을 더 지원해줘야 되고 양자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도 거기 올라탈 수 있다고 봐요. 컨테이너 하나 가격만 바꿔도 가격이 2,000원 뭐 이렇게도 바뀌어지는데 도시락이 7,000원인데 컨테이너 2,000원 주면 그 물건값은 얼마를 돼? 그러면 물건값을 그 압력에 물건값을 못 올리고 2,000원을 포장지에 쓰게 되면 회사는 나간다고. 그럼 이런 압력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또 하나 이제 극단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장에 보면 유기농 식품 혹은 현미쌀로 도시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요청을 하는 숫자는 엄청 많은데 시장에 이거를 먹는 사람의 비율은 5%도 안 돼요. 그런데 목소리는 나머지 95%보다 더 세.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기한테는 이게 절대적인 문제에서 어필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에 적응하려고 메뉴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는 판매가 안 돼요. 판매는 사가지는 않는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 다시 회귀하게 된다. 그게 수요가 있으면 회사들도 그걸 적응해 나갈 텐데 수요는 없는데 목소리는 크고 만들면 안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즉 유기농 쪽
특정한 종교 뭐 이런 사람들, 특히 뭐 골프 치는 사람이면 꼭 남 데려가려고 하잖아. 골프 치는 사람은 꼭 골프 얘기한단 말이야. 뭘 해도 골프를 연구한다고. 그다음에 전도사들, 자기 부모는 못 데려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 만난 친구들 데려가려고 거기 그렇게 좋다고. 먼저 자기 식구부터 데려가야지. 근데 유기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고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걸 자꾸 설파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목소리가 더 커져 있기는 사실인데 시장의 규모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일반 회사들하고 갭 차이가 아직까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 사업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경영자들에서 사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아직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라스타 문교일 원장님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회장님 책을 보면 제목에서 강하게 일리트리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삶에 대한 자세나 뭐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의 철학자에 가까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새롭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회장님께 열망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나요? 어제 제가 중학교 친구도 시험을 끝나고 수업 왔어요. 저 떡볶이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난다 그랬더니 애들은 듣보잡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사람이 부자지 내가 부자 아닌데?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떡볶이 먹으면서 유명하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세요? 아, 부담이 되죠. 저 지금 강남 쪽에서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편할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오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알아봤거든요. 불편한 건 사실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나나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를 공감하지 못해요. 난 되게 지금 평범하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이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쩌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을 아직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사업가가 왜 철학자처럼 보여야 될까 하는 문제는 이거를 고민을 좀 해보면 한국의 경제 활동이 벌어진 이후에 한국의 경영인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권에 합류해서 돈을 버는가 독점화되는 어떤 형태에서 벌던가 정권과 유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본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세들이 다 자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하는 창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버리고 혹은 창업자조차도 그런 문화와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업을 성공했다고 자랑하거나 표현하거나 대중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벌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어오는 데 당사자는 그렇게 해서 쓴 책으로 돈을 버는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내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긴 한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그 사람이 많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다행히 저같을 대중적으로 나서서 사업을나 이렇게 경제 규모, 경제 상황 혹은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창업자들도 어차피 늘고 있고 현대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은 옛날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부 아직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백종원 씨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고 여러 방송의 매체에 나오는데도 추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일반 회사라면 뭐 점주들 항의부터 시작해서 기자들이 뭐 이것저것 팔 거라고요. 근데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삶의 가치에서 꽤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가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아직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왜 오뚜기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점점 나타나겠죠.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대기업을 만들었더라도 손자나 증손자들은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이제 사회에 함께 운동하는 형태의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 거라고요. 그거 그 사람은 지지하겠죠. 또 그런 경영자들이 아직 안 나타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회사들에서는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면 그렇게 멋진 경영자들이 경영도 사실은 철학이에요. 들어가 보면 멋진 경영자가 철학자 대우를 받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타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남명수 원장님 계신가요? 네. 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줄여서 해도 좀 줄였어요. 네, 최근 보면은 이제 주식에서 크게 한번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하셨을 때 그 구체적인 상황도 좀 궁금해요. 근데 어떤데 이제 주식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또 혹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런 점을 한번 걸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나 그런 시그널이 있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그 3프로TV에 3프로TV의 3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질문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의 예로 보면 주식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주식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했던 투자를 예전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주식 투자 방식이 당시에는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요새는 이게 일상적으로 돼서 이렇게 하는 게 특이한 건 아닌데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난 모든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언제 어떤 방식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뭐가 교차될 때 이때는 팔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봅니다. 그 데이터, 지난 데이터 추적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벌었구나 라는 데이터를 해서 제일 좋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는 방식대로 투자하는 형태까지 갔었어요. 일상적으로 사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과거의 기록이,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계속 앞쪽이 나왔다 그래서 11번째 또 앞쪽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예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거야. 변동성은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네 옛날부터. 그거는 옛날에 했을 때 맞아.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다시 변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변수가 다시 합쳐져서 또 하나가 된다는 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정말 고생 더럽게 했네. 이렇게 알아낸단 말이에요. 집 앞에 배추나무 하나 있지? 배추나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하나씩 다 있었지. 이렇게 예측을, 과거는 알아볼 수 있어요. 점장님도 이 사람의 흔적, 태도, 말투, 손 많이 보면 고생하지 알잖아. 지금도 막 뭉쳐 살려 있으면 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40대 여자가 왔으면 옷차림 잘 입고 왔는데 40대 여자가 왔으면 뭐 때문에 왔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지. 애가 공부를 하는 남편이 바라겠지. 이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추정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즉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그 과거의 흔적을 알아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럼 미래에 적용이 되냐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비슷하게는 가겠지. 바람핀 남편이 계속 바람필 확률이 있으니까 비슷하게는 가겠는데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게 완벽하게 맞지 않는 한 번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10번을 맞아도.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거는 게임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으로 엉뚱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100% 나눕니다.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또 투자했다가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투자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투자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 이후에 배운 거예요. 이걸 15년 동안 그래서 되게 겁내고 안 들어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사는 데만 모인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사라고 했다고 사는 게 아니야. 아마 그 책 읽고 뒤에 있는 얘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부분만 떼갖고 막 당장 주식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짐작해보니까 이 사람이 코카콜라도 샀구나.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싼 것 같은데 내가 더 이기겠네 이러고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돈에 나는 이 돈이 10년 없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2년 후에 3년 후에 혹은 다음 달에 써야 될 돈이면 그걸 코카콜라를 어떻게 사냐고. 지금도 잘 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학습하듯이 누구한테 이렇게 어설프게 배워야 될 일이 아니고 자기 주관이 이것도 철학이에요. 내가 빨리 돈을 벌지 않고 안전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돈을 벌겠다는 관점을 가질 때 투자 방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이 돈을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막 근질근질 해갖고 막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뭔가를 사야 되는 사람이 정도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사에서 보니까 룰루레몬이 막 퍼져나가더라고. 룰루레몬 바지 옷 참 좋던데. 그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퍼지는 거 보니까 이거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룰루레몬이라는 회사를 들여다봐서 주가를 동향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이 옷을 좋아하면 룰루레몬을 샀겠지. 만약에 1년 전에 이런 거를 했다면 지금 룰루레몬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하고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남편이랑 혹은 동료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 들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면 실상에서 들려오는 LG 생활건강 이런 거 우리 실상에서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현실에서 느끼는 거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5분만 쉽시다.